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chút 없지만 어딘가 이상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어째서 내 월급은 눈물보다 더 짠가. 200년 전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돈, 일, 권력의 정체. 시라이 사토시 지음, 오시언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서문, 세상에 지지 않는 삶을 위하여. 제1강, 우리는 왜 자본론을 읽어야 할까? 제2강, 자본제 사회란 무엇인가? 제3강, 자본주의는 뒤끝이 없다. 제4강, 신자유주의, 인간을 바꾸다. 제5강, 죄책감과 긍지는 모두 어디에? 제6강,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 제7강, 모든 것은 자본 증식을 위하여. 제8강, 혁신은 왜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까? 제9강, 자본가들의 본격화된 계급투쟁. 제10강, 최초의 노동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11강, 시초 축적은 계속된다. 제12강,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제13강,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제14강, 무엇을 얼만큼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세상에 지지 않는 삶을 위하여. 좀처럼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대학에서 일할 때다. 당시에는 지하철을 타고 통근했는데 저녁 6시가 넘은 퇴근길 지하철 안은 늘 혼잡했다. 그날 나는 문가에 서 있었는데 눈앞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직장인이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밀려드는 사람들로 콩나물 시루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열심히 읽었다. 그가 보던 책은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이었다. 나는 놀라면서도 느끼는 바가 있었다. 자본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읽는 책이구나. 그 모습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론을 보았다. 내가 자본론을 처음 읽은 것은 대학생 때다. 백화점 식당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꽤 힘들었다. 붐빌 때는 4시간 정도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야 했고 반대로 한가할 때는 시간이 가지 않아 지쳤다. 그럴 때는 종종 계산대 아래쪽에 책을 두고 몰래 읽었다. 자본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환경에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임금 노동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며 읽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점장은 종종 짜증을 내곤 했지만 유독 아침부터 우울하다고 중얼거리는 날이 있었다. 바로 백화점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이었다. 자네 매장의 매출은 왜 이 모양이야? 이래서 되겠어? 라고 질책당할 게 뻔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점장은 짜증나는 인간이지만 아무래도 더 짜증나는 인간이 그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짜증을 내고 고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걸까? 그것은 대자본이라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손님을 맞던 종업원들이 뒤에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님 뒷담화를 했다. 그 모습은 그들이 매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는 자본론을 읽고 나서 백화점 담당자와 점장의 관계,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 손님과 판매원의 관계가 대자본과 소자본, 자본가와 노동자, 상품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것임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자본이란 대체 무엇일까? 백화점 자본은 점장의 영세기업에 비하면 훨씬 크지만 일본 경제 전체라는 범위에서 보면 제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또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대자본이어도 세계적으로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자본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일했던 그 교회 백화점도 작년에 불황의 여파로 결국 폐점했다. 자본론이 대단한 것은 국제경제나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전 등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다루는 동시에 상사가 짜증을 내는 이유 같은 우리 생활과 민첩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사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본론은 사회를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지닌 하나의 기구로 제시한다. 이것이 자본론의 뛰어난 점이다. 시중에는 수많은 마르크스 입문서와 자본론 입문서가 나와 있다. 하지만 자본론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한 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책의 위대함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다. 왜 매일 갑갑한 정장 차림으로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야 할까? 자본론은 그 의문의 답을 제시한다. 자본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부조리와 고통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필연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기에 내가 우연히 본 그 직장인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 책을 읽었을 것이다. 모두가 자본론을 꼭 읽어야 한다고 느끼고 열심히 읽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그러면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다. 왜 모두 이렇게 힘든데도 그 상황을 감내하며 사는 걸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험하니까 일단 도망치자는 생각이 들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선택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더 못하겠으니 뒤집어 버리자는 생각도 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론을 무기로 삼기로 바란다. 이 책에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 제1강 우리는 왜 자본론을 읽어야 할까? 본격적인 수업 시작에 앞서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길잡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자본론 입문 강의를 시작하려 한다. 나는 마르크스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해왔지만 따로 논문이나 책을 쓴 적은 없다. 그러다가 자본론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과 내가 마르크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다행히 그 기회가 주어졌다.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짓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 자본론이나 마르크스 입문을 주제로 하는 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터넷 서점에서 자본론 입문 또는 마르크스 입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를 만큼 많은 책 제목이 나온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려는 것인가? 예전부터 대학에서 마르크스 입문 성격을 띤 강좌를 열기도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사회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적당한 교재가 없다는 점이 불만스러웠다. 물론 자본론이 어떤 식으로 집필되었고 어떠한 점이 논의되었는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한 성의 있는 입문서는 시중에 여러 권 있다. 방대한 마르크스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학술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서적도, 해외에서 출간된 뛰어난 해설서를 번역한 책도 많다. 하지만 과연 이 책을 읽으면 자본론을 읽어볼 마음이 들까?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보고 나서 나도 자본론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마음 먹도록 이끄는 책은 많지 않아 보였다. 그런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에서 자본론의 핵심을 이해하고 직접 자본론을 읽어볼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미 읽은 독자라도 다시 읽어볼 마음이 들면 좋겠다. 먼저 자본론의 목차를 살펴보자. 1장의 제목은 상품으로 상품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왜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본론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고 해보자. 사람들 대부분은 1장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본론의 1장 일부를 읽어보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부의 기본 형태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는 상품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제1장 상품,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 자본론의 첫 문장이다. 예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 그렇군, 자본주의인 이 세상에는 상품이 넘쳐나지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다. 우리가 카페에 갔다고 해보자. 그곳에서는 커피를 상품으로서 판매한다. 커피가 담긴 컵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던 물건이다. 카페에서는 그 컵을 구매해 사용한다.
커피는 커피콩을 분쇄해 추출하는데 그 커피콩도 어딘가에서 판매되던 것, 즉 상품이다. 카페 선반에 꽂혀 있는 책들도 서점에서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정말 상품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이 끝나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지? 자본론에서 빤한 소리만 나오네.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다. 사실 마르크스는 이 첫 문장에서 대단히 함축적인 뜻을 담았다. 거두절미하고 아주 중요한 말부터 한 것이다. 이 점을 알아차리면 마르크스가 대단하다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은 그 점을 모른 채 자본론을 읽기 시작한다. 평범한 독자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래서 입문서가 필요하다. 살아남을 힌트가 자본론에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조차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려면 그럴듯한 설명이 필요한 세상이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다. 1818년에 태어났으니 태어난 지 200년이 넘었다. 아무리 마르크스가 천재이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19세기와 전혀 다르다고 200년 전 사람이 보고 듣고 쓴 내용과 현 상황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19세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마르크스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일까? 그것은 마르크스가 만든 개념의 적용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질을 꿰뚫고 있기에 오늘날 더욱 읽을 가치가 있다. 이 책에서는 마르크스의 특징적인 몇 가지 개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다. 마르크스가 19세기 영국이라는 현실을 겪으면서 얻은 개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의 개념은 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확장성은 본질에서 나온다. 마르크스가 몇백 년 뒤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상을 전부 예언하지 않았지만 그는 핵심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눈을 통해 보면,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창조한 개념을 통해 보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이 자본론 속에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론으로 현재를 보면 현실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바뀔 것이다. 누군가는 무엇을 위해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단순히 두뇌 훈련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대답은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점점 가혹해지고 있다.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세대, 취업 빙하기 세대다. 얼마 전 중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동기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마당발이라 다른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녀석도 한때는 엄청 심했지만 요즘은 그럭저럭 마음을 추스린 것 같아.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면 세상에서 일본인은 전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현상도 정신건강 악화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지만 대체 어떻게 하면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이자 문학 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스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환경 파괴, 경제 위기, 전쟁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100년 뒤에도 인류가 존재할지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구도 인류는 틀림없이 존재할 거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세상이 종말을 고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상을 뒤덮은 사회 시스템은 자본제이며 이 자본제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비평가인 마크 피셔는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존립 가능한 정치 경제 체제이며 그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의식이 만연한 상태를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자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자본주의의 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이 인류는 종말을 맞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지혜를 자본론에서 찾아보자고. 마르크스의 책 속에 힌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이다. 자본론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마르크스가 직접 쓰고 세상에 출판한 것은 한 권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제 사회의 모든 것을 쓰려고 했으나 완벽주의자인 탓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다. 자본론을 세상에 내보내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으려 했지만 한 권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당연히 수입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인 프리드리 엥겔스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엥겔스가 자네가 완벽주의자인 건 잘 알고 있어. 불만스러운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점은 충분히 논의했으니 빨리 출판하게 라고 재촉하자 겨우 한 권을 완성했다. 이권 또한 시간이 흘러도 질질 끌 뿐 좀처럼 마무리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엥겔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아직도 다 못 썼느냐는 질문과 조금만 더 손보면 된다는 대답이 오가는 동안 병에 걸려 죽었다. 마르크스 사후 엄청난 양의 원고가 남았다. 2,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엥겔스가 이것을 다듬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권과 3권을 출판한다. 3권 모두 중요하지만 마르크스가 직접 출간한 1권의 기초적인 개념이 나오므로 일반적으로 1권을 가장 중시한다. 3권 전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해 이 책에서도 1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의 목차를 살펴보자. 이 책은 자본론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통상적인 입문서 형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이 시대를 성찰할 때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자본론의 매력을 전할 것이다. 제2강 자본제 사회란 무엇인가? 만물의 상품화와 자본제 사회의 정의.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자본제 사회. 1강에서 자본론의 서두 부분을 인용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 부분이 마르크스가 자본제 사회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여느 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서두 부분에는 마르크스 특유의 자본주의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자본제와 자본주의는 같은 뜻이다. 나는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제라는 용어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땡땡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사상이나 가치관 체계 또는 신앙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상 체계를 추종하는 사람을 땡땡주의자라고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자라는 사람은 따로 없다. 자본주의 사상이라는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제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이따금 이야기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용어가 다 나오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쓴 것이다. 자, 그러면 마르크스는 어떤 사회를 두고 자본제 사회라고 한 걸까? 사실 마르크스는 무엇이 자본제 사회라고 딱 부러지게 써놓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자본론의 전체 내용에 근거해 자본제 사회를 정의해보자. 자본제 사회는 물질 대사 대부분을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해 이루는 사회이며 상품에 의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 즉 가치 생산이 목적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본주의는 영원하다. 위의 내용을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편이 더 쉽다는 1강에서 소개한 말을 떠올려 보자. 이는 즉 우리는 자본주의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굳어졌다. 당시 일본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다. 여기서 역사는 헤겔주의적 의미의 역사를 가리킨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이성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은 헤겔은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자유와 이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든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했다. 그 뒤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후쿠야마에 따르면 다양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가 형성되었고 그것들을 통해 서서히 자유와 이성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항상 투쟁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상과 국가 집단이 제각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와 이성을 실현하는 세력임을 주장하며 충돌, 즉 전쟁을 벌였다. 헤겔은 당대를 두고도 나폴레옹 전쟁이 프랑스 혁명의 개념을 유럽으로 전파했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것을 자유와 이성이 전쟁을 통해 확대되는 과정으로 여겼다. 자유와 이상을 둘러싼 투쟁은 20세기에 이르러 이른바 동서대립이라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다른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에게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올바른 사회라고, 자유롭고 이성적인 사회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1990년 전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승리한다. 어느 쪽이 자유와 이성이라는 세계사적 이념의 체현자인지 알기 위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역사라면 이제 결판이 난 셈이다. 시장경제와 대의제에 의한 민주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이보다 완벽한 세계사적 이념은 없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여기서 역사의 국면이 바뀐다라는 역사의 본질적 단절은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소련이 붕괴하여 러시아로 재탄생하고 동유럽 혁명이 일어났으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동유럽은 혁명을 단행해 시장경제와 의회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 했으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획득한 것이었다. 혁명이라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는 역사의 종말이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곧 자본주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한다. 인류가 도달한 최종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언제부터 자본제 사회였을까? 후쿠야마의 관점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자. 자본주의가 영구히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체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돈, 즉 화폐를 사용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제학 교재를 참조해보면 화폐의 발명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으로 이른바 물물교환 이야기를 예시로 든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하며 살았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먹고 싶어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사슴고기를 먹고 싶어한다. 산에 사는 사람은 사슴고기를 바닷가로 가져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물고기를 가져가 사슴고기와 바꾼다. 이리하여 교환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여러 측면에서 불편하다. 사슴고기를 가진 사람이 물고기를 원하고 물고기를 가진 사람이 사슴고기를 원한다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교환을 할 수 없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화폐가 발명되었다.
여기서는 지극히 원시적인 사회를 상정했지만 교환 대상인 사슴고기와 물고기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도 엄연히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화폐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종 상품이 교환된다는 뜻이다. 고대 유적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화폐가 나왔다면 그 시대의 상품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고대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의 공업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마르크스도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자본론을 썼다. 산업혁명의 특징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을 대량으로 지었다는 점이다. 그 공장에서 석탄을 태웠고 석유를 태웠으며 가스를 태우고 마지막에는 우라늄도 태워 검은 연기를 내뿜어가며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산업이 부흥한 상태로 보았다. 그런데 자본주의 출발지인 영국은 지금 어떨까? 사실 영국은 이미 전부터 세계 공장들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2차 산업은 벌써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고 공장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물건을 만드는 광경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대전 이후 공업국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후로는 제조업의 생산 거점을 해외로 속속 이전했다. 지금은 공장이 여기저기서 연기를 내뿜는 광경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과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장이 검은 연기를 뿜던 시대보다 한층 더 자본주의화되었다. 공업화하여 공장이 연기를 뿜는 것이 자본제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상품 교환, 즉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 이후 식산흥업이라는 명제를 내걸며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했다. 사회의 자본주의화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도 상품 교환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상품 교환의 유무만으로 잣대를 삼아 과거를 거스러 올라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아주 옛날부터 자본주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아가 물고기와 사슴고기를 교환한 것을 자본주의적 행위로 간주한다면 인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주의적이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설명은 뭔가 이상하다. 대체 무엇이 적절한 설명일까? 물질 대사를 상품 경제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상품 경제라고 한다. 상품 경제는 분명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물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사회를 영위했다. 자급자족하면서 생산물의 극히 일부만 다른 공동체와 교환한 것이다. 교환되는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정도에 불과했고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 상품 경제 같은 것이 있기는 했으나 그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떨까?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는 존재다. 즉 우리는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며 산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물이라는 물질을 체내에 넣고 그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용한 다음 외부로 배출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부속품인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각종 원재료가 소비된다. 또한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하므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가스를 연소해야 한다. 컴퓨터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다른 어떤 것을 생산한다. 키보드를 쳐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이 종이에 인쇄되고 다른 사람이 그 문장을 읽는다. 그 사람이 내가 타이핑해 놓은 생각에 영향을 받아 변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떤 것을 출력하고 그 출력물은 누군가에게 입력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물은 이런 형태로 돌고 돈다. 이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하며 이 과정의 대부분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원시적인 사회를 상상해 보자.
어떤 집안은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고 또 어떤 집단은 밭에서 쌀이나 보리 같은 작물을 재배해 먹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자급자족을 한다면 상품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정도는 제로라 할 수 있다. 가뭄에 콩나듯 연마을과 고기나 생선을 교환하겠지만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정도다. 인류는 그런 원시적인 단계에서 점차 변화했다. 그것을 진보라고 해야 할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농업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작물을 자가나 공동체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시장에 내놓아 돈을 버는 일이, 즉 상품으로서 생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는 즉 상품 경제가 물질 대사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서서히 커졌다는 뜻이다. 우리는 상품 경제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